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유코리아 빅데이터 리서치 센터장인 박삼종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정부 들어서 대북 제재와 남북 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대북 제재가 67%, 남북 대화가 34%가 나옵니다. 33%가 나옵니다. 67%요? 예, 67이고 33%입니다. 거의 2배나 차이가 나고요. 지난 9년간 평화 통일 운동을 하셨던 세력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이 정부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2배 이상의 어떤 담론의 차이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이런 형편에서 과연 그리고 사드도 최근 나온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 찬성이 53%, 반대가 사드 배치 찬성이 53%, 반대가 40%입니다. 오히려 더 증가를 했거든요. 찬성이. 이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가 찬성이 몇 프로요? 53%고 40%입니다. 40%. 예,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이런 평화의 목소리, 대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건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저의 핵심은 남북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런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있을까? 그걸 또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드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수 쪽에서 지금 제안하는 의견이 그렇다면 사드 포대를 우리가 사서 제한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중국 논리가 왜냐하면 MD 체계의 연속성상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른 대체 레이더나 다른 방식 해결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또 질문 좀 모으고요. 예, 제피연구소 박정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를 지냈습니다. 공사 자리 별별 없는가지만 높습니다. 태영 공사 영국 대사는 좀 낮지만 4강 모스크바 공사는 높습니다. 예, 아주 그건 남바 2니까 저기 미안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함이 박정수입니다. 러시아. 예. 미리 좀 나 와 있다고 얘기를 해.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이제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더 심화되고 또 남북 관계가 그렇게 경색되면 될수록 북한의 핵 고도화가 계속 진전을 이루었고 또 미사일도 이제 거의 ICBM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의 핵 경제 병진 정책이 사실상 성공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이제 주민들의 먹고 사는 것도 많이 해소됐고 어떻게 주민들의 생활도 풍족하게 해주면서 자기들이 의도한 핵 미사일 개발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재원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확보됐는지 또 반대 급부는 없었는지 저는 이제 항시 좀 이게 좀 기대에 찬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그 과정을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의 핵 미사일하고 경제 병진 정책이 상당히 위험하다. 장마당이 자꾸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이제 자본주의 의식은 상당히 제고되고 그리고 또 민주 의식도 늘어나고 또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는데 만약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아니면 차단하거나 했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우려는 아니지만 상당히 낙관적인 어떤 북한의 어떤 내부의 붕괴 뭐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5.24 조치 문제인데 5.24 조치는 저도 이제까지 지금 뭐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왜 이거를 5.24 조치가 무슨 국제 조약도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해놓고 또 북한 보고 지키라 그러고 주변 국가 보고 무조건 준수하라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배짱이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해놓고 그걸 지키라는 거죠. 이거를 왜 그러면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빨리 해체는 못하는지, 해제는 특히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오이사 조치 자체에 대해서 국제의 어떤 그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격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진 핫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이제 원천 무효화했을 때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이게 유엔 제재나 여기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해가지고 그거를 유엔에서 제외하는 걸로 다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이사 조치를 핑계대면서 계속 하나의 구속 요소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이사 조치를 지금 당장 해제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없다면 왜 가만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코리아뉴스의 김성원 기자인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 때문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워싱턴 가는 그 기내 안에서 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사드 문제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자들이 그 해법을 제시해달라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이제 해답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박정희 정부 때부터 지금 한 40여 년 정도 이 통일 정책에 관여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적임자로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드 문제가 참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든지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나오질 않는 상황이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도 뭔가 이 북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주변국을 위협하면서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해법을 한마디씩 정장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차피 뭐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실무를 맡으실 게 아니니까 누구보다 그 위에서 좀 아래를 내다보신 시각에서 좀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좀 한마디씩 직접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이제 라운드 할까요? 네. 그만하고 거꾸로 답변에 올라가겠습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단둘이 몽골을 잠그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은 거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기사화돼 버리면 그건 못 써먹는 전략이에요. 그건. 네? 적을 속이려면, 적을 이기려면 아군부터 속이라는 겁니다. 그 병법이에요. 그걸 여기서 공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잘 모르니까. 아까 러시아 계신 박 공사님 그 공사 별로 높지 않은 계급이라는 것은 그건 미안합니다. 북한에서 영국 공사는 별거 높지 않다는 얘기. 나진 핫산 프로젝트, 오이사 조치 문제, 사실 이게 좀 보수 쪽의 눈치를 보느라고 좀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 쪽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또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분이 여론 관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재 61% 지지, 대화의 33% 지지, 사드 배치 찬성 53%, 그다음에 사드 배치 반대 40몇 %, 여론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겠느냐. 여론만 의식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뭡니까? 필요하면은 자기 정책이 오르면 국민을 설득해서 여론이 그쪽으로 따라오도록 만들고 끌고 나가는 게 리더지. 리더가 이렇게는 오피니언 리드를 해야지. 여론 핑계만 대면은, 그리고 여론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오피니언 팔로워지. 팔로워는 권력을 줄 필요가 없어요. 팔로워는 책임도 없기 때문에 권력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과 권력을 같이 위양받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이게 여론은 지금 이렇지만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이익을 생각할 때 또는 국가의 뭔 장래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태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뭔가 좀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명해서 동의를 받으면서 나간다. 그 다음에 동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가면서 설득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성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대 6대 2입니다. 보수 20%, 중도 60%, 진보 20% 그래요. 정부가 밀어붙이면은 대개 중도는 따라옵니다. 80% 지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조치가 없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 눈치나 보고 하면은 원래 자기 입장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50대 50이 될 수도 있고 51대 49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 국민들의 여론은 정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대 정부에서 보수 정권이 밀는 정책도 국민은 대체로 50% 이상 지지를 하고 진보 정권이 또 나와가지고 정책을 끌고 나가면은 또 정부는 중도 60%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그쪽으로 따라가 줍니다. 확실하게 방향성만 보이면 정부가 그리 간다면 국민이 따라가 줘야지. 더구나 선출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간다는데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점에서는 참 착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여론은 그렇더라도 설명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다 장관도 두고 차관도 두고 청문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 능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위장전입 했는지 그거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법이 뭐겠냐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한다고 할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신호는 저는 특사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중 있는 인물을 뽑아가지고 특사로 보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9년 동안 정말 좀 여러 가지로 불편했었는데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5년은 상당히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가 굳었다가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는데 그 5년을 회복하는데 접근법이 처음에는 민간부터 보내는 거였었는데 이 지난 9년 동안은 아주 나쁜 시간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원상 리셋, 요즘 그 중앙일보가 잘 쓰는 리셋을 시키려면은 당국 차원에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슬그머니 뭐 체육회담이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체육 위에 정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달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담도 할 수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회담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산가족 상봉회담을 해야 된다는 결의안 내갔을 때 저쪽에서 코판기도 안 끼잖아요. 정부의 뜻이 뭐냐? 우리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도 바로 오겠다, 금강산도 뭐 재개하겠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고 협조할 수 있는 사인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 일환으로 민간단체의 방법도 북한이 처음에는 뭘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 뭐 별거 없겠구만 그러면 뭐 좀 뒤로 밀어놓으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드를 사서라도 배치해야 된다. 뭐 미군 기지에 갖다 놓는 걸 왜 반대하느냐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 논리 차원에서 우리가 사서 그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었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대선 때는 유승민 후보가 제기를 했었죠. 근데요, 사드 배치는 그게 뭐 한 개 포대가 됐건 두 개 포대가 됐건 사드가 일단 배치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라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배치해놓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그 비핵화를 해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시켜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때부터는 값이 달라져요. 지금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핵보유국이라 할지라도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핵보유국이 되기 전에 문제를 풀자고 해서 지금 육자회담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미국 접촉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사드 배치되는 순간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다. 아직은 핵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이런 일종의 모순이 생겨요.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미군 기지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 운용도 못한다면은 그건 북핵 대응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그게 프라이팬이 뜨겁다고 뛰다가 불 속에 빠지는 어리석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곤란해집니다. 그다음에 유엔 제재가 심화되는데 북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반대 여론도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할 때 반대 여론도 커지지 않냐는 것도 아까 그 여론은 저는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여론 때문에 주저거리면서 나가야 될 곳을 그쪽으로 못 나가는 것은 그 무책임은 저희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해서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소련처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가 썼던 바로 그 논리죠. 근데 거기서 박근혜 정부의 참모와 박근혜 대통령이 놓쳤던 중대한 사실은 소련이 붕괴된 것은 소련이 추진했던 소위 미소 군비 경쟁, 그러니까 핵 개발이죠. 군비 경쟁과 경제를 병진시키지 못하고 결국 미소 군비 경쟁에 몰입하다가 결국은 국민 경제, 인민 경제가 붕괴하면서 소련이 붕괴했다. 그러니까 군사력 강화와 경제력 강화는 양립이 안 된다 하는 식의 이제 그 외형적인 단순 논리인데 소련이 붕괴해야 된 것은 75년부터 시작이 된 헬싱키 프로세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은 서유럽과 미국이 동유럽과 소련을 상대로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서 사회문화적인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 개선을 하고 이제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련과 미국과 서유럽 쪽에서 건너오는 경제 지원이 고맙고 필요하거든. 인권 개선해. 계속 받고 싶으면. 그리고 이거 계속 받고 싶으면 미소 간의 군비 감축 이거 하자. 협상하자. 그 미사일 그 핵폭탄 개수부터 줄여나가는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소련이 붕괴했던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81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그 사람이 한 8년 했죠. 그때 레이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련은 악마의 제국이다. 악마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과 부단히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화라는 것이 상대방의 의도를, 숨은 의도를 감지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고 상대방의 이쪽에 대한 의존성을 키워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를 잡는 유효한 방법론입니다. 대화 끊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가 했던 말도 지금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71년이면 몇 살입니까? 18살 넘었을 텐데 그걸 기억을 못하나? 적시조 회담 시작할 때 여기 왜 반대가 없었겠어요? 응? 6.25를 겪었던 사람들이 6.25 후에 지금 71년이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난데 18년도 안 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 딱 그 6.25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태어났더구만. 근데 그때 대화 반대론자들이 저항을 하니까 박 대통령이 그들을 달래라고 한 얘기 같지만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의 손을 한쪽이라도 잡고 있으면 그들이 다른 손으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북한과 대화하려고 그런다. 바로 그겁니다. 미소 간의 대화가 꾸준히 계속됐기 때문에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뒷받침해 준 것이 75년부터 시작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인데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건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 상대방 체제가 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지는 모르게 만들어 갔던 전략이에요.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북한 사회는 변합니다. 실제로 햇볕 정책 10년 동안에 저는 뭐 10년은 다 있지 않고 김대중 정부 5년,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1년 반, 한 6년 반 현장에서 일했었지만은 그때 쌀과 비료하고 남북 간에 뭐 1년에 평양을 다녀온 사람이 금강산 뭐 개성공단에 빼고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이 365일 하루에 400명이면 얼마나 16만 5천 이런 정도로 평양에 하루에 400명 500명이 들끓는 일일평균 그런 시절에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쌀과 비료가 갈 때
고맙다는 인사를 그렇게 간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2005년 6월 17일 날 당시에 6.15 행사 때 그 평양 갔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줘서 우리 인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쪽 언론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군인이 뺏어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가 우리 인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 장관이 관심하는 그 북한식 표현이에요. 그 중국어입니다만은 관심하는 육자회담 인차 돌아갑니다. 복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그대로 그 순서대로 디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은 고맙다는 인사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빼고 북 육자회담 복귀 그것만 일면 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저쪽에 최고 권력자가 자기 인민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대신 전한다는 정도로 마음을 놓겠다는 사실,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오면서도 어디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개성공단에서 이 우리 기업들이 선심 차원에서 줬던 초코파이 엄마들이 못 먹습니다. 먹어보니 달달한데 그걸 어떻게 애미가 먹습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집에서 지금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한참 간식거리 찾아 헤매는 어린 자식이 눈에 어른거리는데 어떻게 먹어요? 껍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갖다 주라고 두 개를 줬더니 두 개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간식을 줘야 되니까 라면을 끓여줬더니 우리가 끓여 먹겠으더니 껍질이 안 나오는 거야. 라면 먹어보세요. 1963년에 우리나라에 라면이 나왔는데, 자, 이런 음식이 있나? 정말 그때는 그 애들이 그 공부하거나 뭐 말썽 부리거나 할 때는 엄마들이 라면 끓일 테니까 공부해 할 정도로 라면이 아주 참 훌륭한 기호식품이었었는데, 북한한테 그 라면이 가고 초코파이가 갈 때 적어도 개성공단 근처에 근무하는 개성공단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게 됐겠는가? 대남 적개심에 불탔겠습니까? 아니 남쪽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가? 아니 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도대체 우리한테 이런 것을 먹여주지 못하는 수령과 당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첩경입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모르는 건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하여튼 오이사절제 대충 얘기가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